안녕하세요. 조리업 파트너입니다. 한 달하고 한 10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저고 또 11시 30분에 또 해외 증시 보고 홀짝 박사님 나오시는데요. 둘 다 한국경제TV 20년 출연한 원조 전문가인데 오늘 또 원조 전문가 특집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요. 또 제 끝나고 나면 홀짝 박사님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개를 잘 들으면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시황 전문가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까지 11시 50분까지 본방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잡은 투자의 맥은요. 리스크 관리와 옐로칩 중형주 위주의 선별적 종목 장세,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던져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중간에 저런 자료가 뭘 의미하는 거지라고 좀 어렵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라. 그다음에 옐로칩 중형주 위주의 선별적 종목 장세를 하라라는 그런 형태의 결론을 먼저 아신다면 좀 맞춰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결론을 먼저 던져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 옐로칩이나 중형주 위주의 선별적 종목 장세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시장 투자 전략의 결론입니다. 네. 자, 가시죠. 자, 이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도 떨어지고 다우도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이제 11시 30분에 이제 해외 증시 사항을 또 얘기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예상치보다 또 더 나왔어요. 4.2%.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지금 보니까요. 나스닥이나 다우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통 기사를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시장에, 그러니까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를 명목 금리, 시장 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빠지는 것,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사 보면 다 그거예요. 어제 오늘 좀 인플레이션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를 중앙은행이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인상한다는 거예요. 중앙금리는 제로금리로 딱 묶여놨죠. 그러니까 중앙금리가 인상하는 거는 그냥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하고 한 1개월, 3개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 얘기하는 건 금리 인상이라는 건 시장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이게 인상이 되면서 또 시장이 예전처럼 하면 출렁거리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진짜 우려가 돼서 시장이 떨어지는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원래도 예상 수치가 3.6 정도도 많다고 막 그러고 3.6까지 올라가면 이것도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오늘 막상 까보니까 3.6이 뭐예요? 자그만치 4.2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상 수치도 높은데 실전 더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게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3.17% 올라가서 1.67%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굉장히 또 경기를 일으키겠네요. 그래서 시장이 더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또 내일 신문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나와서 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또 불안해진다. 이런 기사가 다 도배가 되겠네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자,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1.629 어제까지였는데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75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17%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10년물 금리의 변동성 확대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괜찮았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올라가서 4.2%가 나오면서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쑥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다시 예전에 3월달 FOMC 금리 결과 나오기 전에 그렇게 봤던 그런 금리 변동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1.6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오늘 물가지수 발표 나면서 2.0 위로 올라가서 시장도 굉장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냉각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상단을 돌파해버리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3월 FOMC 결과 때, 그러니까 3월 FOMC 전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시장금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가파르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은 얘기가 있었죠. 이 시장금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할 것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것이다. 이런 공개시장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공개시장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금리는 급등을 해서 시장이 굉장히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3월 FOMC 결과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금리는 안 올라가고요. 보세요. 금리도 안 올라갔잖아요. 3월 이후에. 이 3월 달인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금리는 오히려 더 안정화되고 시장은 어때요? 오히려 더 올라갔죠. 충격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지수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거다 얘기하는 거는 3월에 재판이라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물가지수 얘기하고 오늘 소비자 뭐 CPI 잘 나와서 또 물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또 10년물 금리 올라가고 시장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또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조,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명확해질 수 있는 이유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을 이렇게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막 떨어지고 뭐 엄청나게 뭐 흔들거리고 이러더라도 이걸 금리 탓,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탓으로 돌리지 말자는 거죠. 옛날에 뭐 3까지 올라갔을 때도 뭐 그렇게 크게 충격도 안 받았는데 이제 와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또 3월달 FOMC 때 중앙은행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 레이어 브레이드만 연준 이사를 비롯해서 뭐 연준 주요 이사들이 물가와 고용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제로금리 유지하고 현 수준의 자산 매입을 계속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게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고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10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인플레이션 헤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죠. 이거 파월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옐런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고 3월 달에 FOMC 한번 경험해서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 이런 기사는 여러분들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무시해도 되면 대표님 시장이 괜찮다는 얘기인데 왜 처음에 주제를 던질 때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그 뒤에 나오겠죠. 제가 뭐 쓸데없이 처음에 화두를 던지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추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단기 금리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가장 좋아지는 건 은행주죠.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나와서 장단기 금리는 계속 이렇게 벌어지면 은행주가 제일 좋고 경기 회복 수혜주는 은행주입니다 그랬는데 한 달 반 동안 은행주가 제일 굉장히 많이 갔죠. 그다음에 경기 회복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근데 경기 회복 관련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조선 그때도 얘기했죠. 한 달 반 전에 제가 나와서 한 달 10일 전에 나와서 은행주, 조선주, 건설주, 경기 회복 관련주 얘기했는데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또 제가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옐로 칩, 그다음에 중형주. 그럼 어떤 옐로 칩이나 어떤 중형주인가? 좀 이따 나오겠죠. 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그럼 시장이 뭘 두려워해서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4일 동안 급등했다가 왜 이틀 동안 이렇게 빼느냐 궁금하잖아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아보자고요. 그걸 찾으려고 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타겟 전략을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대형 첨단 기업들,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있고요.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있죠. 그럼 인프라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기술 전쟁 나오겠죠.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보 외교 전략이 있어요. 쿼드. 머리 아파. 머리 아파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주린이들은 요즘 주식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차트만 가지고 끽끽 떼갖고 수익 나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미중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의 협상단을 통해서 막 이렇게 멱살만 안 잡지 막 싸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미국이 기술 전쟁에서 중국의 반도체 라인을 막아버리면 사실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정책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왕따 전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전에는 트럼프 때는 무역 전쟁이지만 지금 기술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외교로 왕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불확실성.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법인세와 인프라 투자. 그리고 뒤에 가면 그보다 또 더 큰 게 있어요. 예. 궁금하죠? 따라와 보세요. 일단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지 바이든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처음에는 슈퍼 경기 부양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에게 돈을 줬죠. 그리고 소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줬죠. 근데 돈을 주니까 그 돈을 주고 난 그 다음 달에 소비 지표가 쭉 올라갔다가 또 돈을 안 주니까 소비 지표가 쭉 떨어져요. 근데 2차 또 돈을 주니까 또 소비 지표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 소비 지표를 보니까 또 뚝뚝 떨어져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재난지원금은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 그거를 그냥 막기 위한,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으로 가기 위해 막기 위한 일시적인 효과로 거치다는 효과가 나타나죠. 지표로 보면. 그럼 바이든은 모르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하는 슈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그래서 이제 보면 또 하나, 이거 보복수비라는 것도 보자고요. 근데 이 보복수비도 보면 지속적인 효과의 기대감은 어렵죠. 내가 한동안 소비를 안 하다가 소비를 좀 했어. 또 한 번 또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소비에 대한 갈증이 좀 풀리잖아요. 그 어떻게 계속 소비를 해요. 내구재 같은 경우는 TV나 뭐 가전 같은 거 한 바꾸면, 노트북 같은 거 한 바꾸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바꾸려면 한 3, 4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속적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은 계속 얘기하잖아. 파월이.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돈 못 풀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중립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면 끝.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가 막았으니까 너는 이제 너가 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는 거, 돈 푸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유동성은 더 이상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존의 유동성이 나왔던 흐름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산시장으로 가는 유동성을 실물시장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출구 전략 이전. 그럼 출구 전략이 뭔데? 내년에 테이퍼링 한다 그러잖아요. 연준이. 뭐 심지어는 뭐 올해 말도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걸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그거 하면 자산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실물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산시장을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러니까 긴축을 하기 전에 빨리 유동성을 자산시장에서 실물시장으로 옮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빨리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 주고 쓰고 또 돈 떨어지고 또 2차 재난지원금 주고 돈 떨어지고 재난지원금은 주면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만 인프라 투자는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갭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뜨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뜨는 기간 동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 회복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보복 소비가 남겨졌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정체를 됐을 때 인프라는 여기서 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요 공백이 있으니까 툭 떨어지는 거죠.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딴 거 볼 거 없고 5월 7일 날, 4월 달 5월 7일 날 나왔는데 발표가 266K.
그러니까 26만 일자리. 근데 예측이 978K.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 정도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딱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빨리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출골제를 하기 전에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자산 시장이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 시장을 보면 인프라 관련주 중에서 중형주하고 옐로칩이 되게 잘 가요. IT는 계속 떨어지지만. IT가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 관련 옐로칩 중형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이걸 계속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때까지 시간차 때문에 그 공백 사이에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프라 관련 중형주 옐로칩이 가는 이유는 알겠죠? 그다음에 경기 회복 관련주 중에서 내구재는 못 가죠. 한번 샀으면 그다음 노트북 같은 거 한번 사면 2년 뒤에 사야 되니까. 근데 소비는 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먹고 쓰고 쇼핑하고 이런 거,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내가 어제 쇼핑했다고 오늘 쇼핑 안 할 수는 없잖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나? 어제 외식했는데 오늘 외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재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든의 그 인프라 관련주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잘 안 떨어지는 두 가지 섹터가 그 섹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미국은 그렇고요. 한국은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 때문에 IT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 올해까지 엄청나게 올라가서 1분기 그 반영이 됐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수요는 되게 좋아지는데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코로나가 발생되면 이게 수요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해서 설비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늦게 이제 작년 하반기 이거 아니네, 수요가 더 많이 생기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공급망 체인이 정상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수요난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못 되는데, 특히나 TSMC 같은 경우가 더 심각했죠. 그 TSMC가 물량을 못 주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쪽에서 반도체 쇼티지가 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언제 실적에 반영되는가 하면 2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IT가 너무 선반영해서 오버슈팅 했으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작년 연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오버슈팅 했던 걸 그대로 빼면 오히려 지금이 정상이죠. 너무 작년에 올해 1월 달에 너무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2분기 실적 부진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왜? 공급망 체인도 안 따라주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은 선반영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 형태가 대형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아마 지금의 시장의 하락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수 떨어지고 대형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형주나 이런 것들은 전혀 끄떡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시장 보신 분 알아요. 중형주도 다 끄떡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관련주나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끄떡도 안 합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반도체 쇼티지 영향에서 벗어난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가는 장세죠. 자, 올해 개인 투자자들 수급 종목을 보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이런 트렌드에 포커스가 맞춰서 매수가 돼 있는가를 보면, 오늘자로 보면 1월 1일에서 5월, 오늘이 15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자로 보면 오타입니다. 기억해 봐주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해갖고 13일까지 개인들이 산 걸 쭉 보니까요. 전부 다 대형주 일색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1조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3조 샀어요. SK하이닉스도 3조 샀고, 현대모비스 2조 샀고, LG전자도 1조 8조 샀고, 기아, 현대차, SDI,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이게 보면 1분기에 오버슈팅 했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경기회복 관련주라든 뭐 이번에도 그렇고 조선주, 건설주 3, 4월 달 갔고 중용주 가버렸고 중소형주 가버렸고 이러니까 완전히 개인들이 수급되어 있는 건 지금 트렌드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은 2분기 실적이 다 안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이 지금 다 포진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 6월 달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막 빼질 것 같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죠. 나는 기다릴 거야. 3분기 실적 다시 좋아질 거니까. 그럼 기다리세요. 나는 종목 개최해서 새로운 걸로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IT, 자동차, 2차전지 대부분 다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많이 같은 거. 대부분 다 보면 시장이 어제 3,200까지 갔는데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죠. 이 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데 이건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코덱스 200 ETF 있어요. 이거 ETF입니다. 다 아시죠? 시장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해지하는 건데요. 그 보면 맨 위에가 외국인들이에요. 노란색 보이세요? 이게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 연두색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개인들입니다. 근데 작년에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건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쭉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대세 상승자일 때는 외국인들이 하나도 안 샀어요. ETF. 개인들만 주구장창 샀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도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12월 달도 엄청나게 샀어요. 1월 달도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요, 특정 박스권에 딱 갇힐 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요 인버스를 하나도 안 사다가 굉장히 많이 사죠. 개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죠.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일 수 있는데 이거 어떤 메커니즘으로 제가 설명드린가 하면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수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이건 떨어지죠. 왜냐하면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다 아시죠. 근데 보세요.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외국인들이 하나도 안 샀어요. 상승 추세일 때. 근데 개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이 박스권으로 들어갈 때, 지금 박스권으로 들어갈 때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는 동시에 인버스를 더 많이 사죠. 개인들도 좀 사긴 하는데 단가가 높아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단가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1월 달 고점 맞고부터 시작해서 박스권으로 들어갈 때 외국인들은 주식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샀던 대형주를 팔고 그걸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많이 샀죠. 동시에 외국인들은 해지를 해요. 해지. 즉 뭔얘기인가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상승 구간일 때 쭉 인버스를 안 사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과하고 2분기 실적 여러 가지 사항,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와 그 반도체 쇼티지 사이에서 나오는 시간차,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되는 구간에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버스를 매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즉 지수가 고점이 막혀있는 박스권으로 가다 보니까 해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주식을 좀 드러내고 시장이 박스권으로 갈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을 해지를 해놓는 거죠. 해지 투자를. 그 해지 투자를 올해 1월 달 박스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인들은 올해 1월 달부터 인버스, 선물 인버스 2X로 해치 투자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장이 박스권에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보세요. 작년에는 안 사잖아요. 올해 1월 달부터 사잖아요. 그러면 즉 외국인들의 수급도 결국은 당분간은 박스권에 딱 갇히는 장세로 예상한다.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부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외국인들은 미리 알고 해치 투자를 해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결론은 이제 보면 잘 보세요. 코스피 소형주하고 코스닥의 소형주가 중형주가 3, 4월 달에 상승 오버슈팅 했어요. 왜 오버슈팅 시켰을까요? 예, 5월 달에 이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면 되니까. 그리고 5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탄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3, 4월 달 땡겼다가 빼는 거죠. 2달 동안 빼고. 그리고 지금 대형주는 1월 달부터 계속 뺀 거죠.
많이 빼진 않지만 많이 올라갔던 걸로. 그러니까 지수 하락 박스권에 딱 견인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런 형태의 순환매가 끝나고 나서 지금 가는 형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 관련 옐로칩, 그 다음에 1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 호전 중형주가 그 자리를 나홀로 상승하고 주가 차별화되는 거죠. 여기 정책이라는 건 인프라,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경기 회복. 내구재 아닙니다. 소비 관련. 내구재는 노트북 같은 거 사고 자동차 사면 한 2년 동안 안 사도 되잖아요. 이 내구재 소비는 아니에요. 그냥 소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나홀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이요. 3, 4월 달은 소형주가 많았고 지금은 중형주나 옐로칩이 많았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 2분기 실적 부진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좀 하자. 5, 6월 달 베스트 시장력. 그래서 주식은 50%, 현금 50% 갖고 있고 박스권 저점에 오면 주식을 다시 늘리자. 그 당분간은 정책 관련 옐로칩. 3, 4월 달은 소형주였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 호전 중에서 중형주, 옐로칩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같은 시점에는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전체적으로 심리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 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막 30종목, 40종목씩 깔면 안 된다고요. 그럼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축과 집중을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외국인처럼 같이 리스크 차원의 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수 상단 하락에는 보통 보면 주식 비중을 좀 높이면 된다. 그럼 지수 상단은 어딘데? 3,200. 지수 하락은 어딘데? 한 2,900에서 3,000선 초반.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제가 한 30분, 한 28분 정도 했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것, 제가 테슬라나 지금의 시장을 왜 변했는지, 뭐 재고 관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장중 무방을 해요. 와우넷 사이트에서. 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인데, 못다한 얘기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한국경제TV에 들어오시면 오후 3시 30분까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장중에 못 들어오는 직장인분들 있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역시 와우넷 사이트에서 주말 무료 강연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 들어와도 돼요. 내일 장중에 들어오든지 주말 1시에 들어오든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시장은요. 그 업종이나 종목별로 차별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순환매가 되게 빨리 일어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얘기하지만 박스권 상단에서는 리스크 관리 해체해주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주식 비율을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만 견뎌봅시다. 그러면 3분기부터는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2분기만 반도체 쇼티지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때문에 약간 공백이 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3월 달에 FOMC 얘기했죠. 그런 거 얘기하면 되니까 11시 30분에 해외 증시 좀 보자고요. 왜냐하면 오늘 CPI 발표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4.2, 예상치가 3.7이었는데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금리, 시장 금리 지금 1.67로 3%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해외 증시 되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홀짝 박사님 아시죠? 저랑 같이 2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켰던 그분 또 약간 거시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또 적정 주가 되게 좋습니다. 그분 또 강의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